자,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종합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과 추가공제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는 거예요. 종합소득공제를 빼주어야,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어야 그게 과세표준이 되는 거예요. 자, 더 빼줄 수 있습니다. 뭘 빼줄 수 있느냐? 연금보험료 납입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근로자만 연금보험에 납입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 사업자들도 연금보험 불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 거 연금보험료 공제,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붙고 있겠죠. 그래서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불입되는 것도 소득공제 금액에 들어가요. 불입액 전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그래서 이 제도의 취지는, 처음에 도입 취지는 이런 거였습니다. 개인 사업자들이 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을 자꾸 줄여서 신고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좀 전부 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소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고하게끔 유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금을 전부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옷을 살 때도 카드로 결제, 커피를 마실 때도 카드로 결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보편화가 됐습니다. 돈 받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저희 같은 학원도 100% 카드 결제예요. 예, 현금 가지고 와서 수강료 내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개인 사업자들이 소득을 신고를 누락시킨다는 건 현금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보다 국세청이 먼저 알고 있어요. 아무개 사업자의 2022년도 또는 2021년도 매출액, 소득 금액이,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 금액이 아니죠. 소득. 그래서 소득이 얼마인지는 국세청이 미리 알고 있습니다. 현금 받았으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돼요. 10만 원 이상을 현금영수증 발행 안 하면 불법이에요. 병원도 그렇고 학원 같은 데서도 그렇고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 취지는 당초에는 이런 소득세 신고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누락을 막아보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되노니까 이걸 빼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에 이제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근로자에게만 혜택 줘요. 근로자에게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자들이 우리 국민의 상당히 많은 수가 근로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빼질 못해요. 이걸 없애버리면 이제 근로자 단체에서 굉장히 뭡니까? 싫어하기 때문에. 표를 얻는데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시한부로 없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없애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못 없앴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적용되는데요. 공제 대상은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드를 누가 써야 되느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이 사용한 것만 해당이 됩니다. 네. 존비속, 직계 존비속.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그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면 형제자매가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를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직계 존비속이라고 했을 때 나이를 따지지 않아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아까 나이를 따지는 건 기본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는 나이를 따졌잖아요.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되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그걸 따졌습니다. 나이를. 배우자는 나이 원래 안 따지는 거고.
그런데 카드 사용 금액을 계산할 때는 나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 카드로 뭘 지출했습니다. 대학교 다니는 자녀가. 그러니까 대학교 다니는 자녀도 이게 부모들이 카드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카드 대금을 내주겠어요? 부모님이 내줄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 소득이 없다면. 그래서 나이만 안 보는 거고 소득은 봐요. 네. 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로서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로서라는 말은 일단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보기 전에 이 구분에 들어오는 사람. 아시겠죠? 예. 나이나 소득을 보기 전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나이는 보지 않는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네. 네, 조금 이 설명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했으면 나이하고 소득을 나이하고 소득을 따져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이냐 아까 그렇게 카운트를 했는데 여기 와서는 또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제한이 다 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하신 거죠? 예. 다시 한번요. 예. 대학 그래. 예. 네. 안 되니까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사용 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왜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요. 자,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직계 존비속의 경우에 나이를 따지지 않고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사용액은 제외한다. 네, 형제 자매 안 된다 이 말이고요. 형제 자매. 그리고 아까 자녀가 장애인이고 그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안 돼요. 며느리나 사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좀 복잡해요 여기가. 며느리나 사위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왜 대학교 다니는 자녀,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는 왜 포함을 시켜줬을까를 한번 보면은요. 이 제도의 취지가 바로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 금액을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자만 카드를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가서 많이 쓰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포함을 시켜줘야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포함시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같은 것은 이제 입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입력을 그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형제 자매 사용금액이 거기 있으면 그건 빼야 돼요. 예, 며느리나 사위께 있어도 그걸 빼야 되고 그리고 자녀는 나이는 보지 않습니다. 또 직계 존속도 나이를 보지 않고 사용금액으로 넣을 수 있는데 소득은 보는 거예요. 그럼 왜 소득이 있는 자녀는 사용금액으로 넣어서는 안 되느냐? 자, 소득이 있는 자녀도 신용카드 쓰겠죠. 쓰는데 자기가 버는 돈으로 쓴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번 돈으로 쓰니까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소득자의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돈으로 썼죠. 그래서 안 해주는 겁니다. 나이만 보지 않는다. 자, 공제 대상 금액은요, 적용률이 다양하게 다릅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40%를 소득 금액에 반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서, 신문, 공연장 같은 데서 사용한 것은 30%를 소득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예요. 그래서 소득 공제에 적용되는 것은 사용 금액에 대해서 15%부터
40%까지 나누어서 적용을 해 주는데 최저 사용 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최저 사용 금액이 여기 적용 2번에 있는데 밑에 2번에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최저 사용 금액이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말은 여기 2가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거든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최저 사용 금액은 우리가 근로자의 총 급여가 있잖아요. 총 급여. 거기에 25%. 그러니까 자기 총 급여의 25% 이하 또는 미만을 사용하게 되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것이 없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이거를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입력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아요. 예, 이 종합소득세 신고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 금액만 입력하면은 계산은 자동으로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나누어서 입력할 줄만 알면 돼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일반 사용인지 아니면은 전통시장 사용분인지 대중교통 사용분인지 거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당되는 곳에다가 사용 금액만 입력하시면 알아서 계산을 해줘요. 전통시장분은 40%를 반영해주고, 예, 아까 신문, 공연, 박물관 입장료로 사용했으면 30% 적용해주고,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사용 금액을 다 입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이건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예. 첫째, 사업으로 사용해서 비용 지출한 거. 사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도 있으면서 자기 사업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자기 사업장에서 쓰는 자기 사업장에서 경비로 쓰는 것을 이렇게 소득공제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냥 근로자예요. 근데 회사 경비로 자기 개인 카드를 쓰는 수도 있죠. 어디 출장 가가지고 자기가 밥 사 먹고 숙박비로 쓴 것을 자기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에서 여비교통비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에 자기 사용금액에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지출 비용이다 하면 그런 거예요. 사업자의 경우는 자기 사업에서 사용한 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만 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고 한다면 자기 회사에 출장비 같은 걸 쓰고서 출장비 받았는데 또 자기의 소득공제에 적용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카드 깡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에 쓰는 거, 이거 사용금액으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밑에 별 표시 있는데 중고자동차는 별 표시를 먼저 볼까요? 다만 중고자동차 구입 비용의 10%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을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중고자동차의 10%는 입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 같은 거, 연금보험료 같은 거, 이 보험료 지불한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서 쓰는 것도 입력할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쓰는 것도. 또 학교 수업료 같은 거, 보육시설에 수업료로 납부한 거, 보육비로 납부한 것도 신용카드 결제한 거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세금 납부한 거, 전화요금, 공공요금 납부한 거,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시청료, 도로비, 도로 통행료 같은 거 이런 것도 입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상품권을 구입한 것도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리스료 납부한 것도 입력할 수 없고요.
취득세나 면허세, 재산 구입에 관련된 거 신용카드로 재산을 구입했어요. 이런 거 여기서 재산 구입이라는 건 뭘까요? 취득세에 해당되는 재산,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이 취득세. 아까 자동차도 나왔죠. 그 다음에 금융이나 보험료를 우리가 카드로 결제했다. 이것도 입력을 해서는 안 돼요. 보증보험료 같은 것도 카드로 결제했을 때 그거는 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 자금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여기도 세액공제에만 적용이 되고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이중으로 해주지 않는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월세액으로는 소득공제를 해주지만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는 중복 적용은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되게 많아요. 제외해야 될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제외될 게 많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려고 하는 취지는 사업자의 소득을 노출시키려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굳이 해외 사업자까지 우리가 사용금액에 해외에서 쓴 것까지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세금을 걷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아파트의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또 리스 회사, 또 금융이나 보험회사들 이러한 곳에서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기관에 납부한 거, 뭐 예를 들면 아까 여기 전화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같은 이런 요금을 납부하는 기관에서 전화요금 안 받았다고 신고할 리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빼고 보면은 결국에 어디에서 쓴 것들이냐면은 시장에서 쓴 것들이에요. 시장, 일반 시장. 그리고 이런 학원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쓴 것들이에요. 개인 사업자. 이걸 쭉 빼고 보면 어떤 사업자들한테 쓴 것이 다 적용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병원, 학원, 옷가게, 빵가게, 밥집 이런 데서 쓴 것들이에요. 네, 제외되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사업자의 소득을 노출시키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왜 관련이 있느냐? 근로자가 소비를 해주는 거예요. 근로자가 소비를 해주잖아요. 그 사업자가 돈을 그러다 쓰니까. 예. 이 신용카드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자한테 가서 써주는 거잖아요. 그 일의 매출의 부분은 예. 그래야 사업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용카드를 딱 긁으면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나중에 5월 달에 신고할 때 최소한 국세청에 접수된 것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야죠. 그 이하 들어오면 거짓 신고한 거죠. 예. 그 이상이 신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카드만 판매하지 않았을 테니까. 현금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영수증 발급 안 한 것도 일부 있을 테니까 그 이상이 신고가 들어와야 돼요. 계속해서 그 이하로 딱 맞춰서 신고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을 2, 3년 반복하게 되면은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런 가게는. 왜냐하면 국세청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신고가 자꾸 적게 들어오니까 가서 세무조사를 해서 그동안 신고 안 한 거 전부 다 매길, 과세, 중과세 되게 돼 있어요. 가산세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공제들이 있어요.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도 있고요. 이자비용 공제.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이건 누구나 다 해당되죠. 아까 고용보험료 소득공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불입액. 다만 회사가 불임한 것은 안 해줘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것.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불이백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자금 관련된 소득공제가 있는데요.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해 줍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도 이자만 내는 경우 이자 상환액이고 원리금 내는 경우는 원리금 상환. 이자와 원리금을 같이 갚는다. 그러면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부분, 이자 부분으로 해서 해주는데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무주택이거나 아니면 1가구 1주택인 근로자만 적용이 되겠죠. 1가구 1주택. 자세한 것은 여기 있는데요. 이거 자세한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찾아서 입력을 하는 방법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주택마련저축이라는 거 있죠? 주택마련저축 우리가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해줍니다. 청약저축을 말하는 거예요. 청약저축 불이백.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주택 마련 관련된 소득공제 이거 다 근로자에게만 적용돼요. 이것도 내용 보시면 근로소득자라는 말이 꼭 들어가죠. 근로소득자, 근로소득자. 전부 근로소득자. 기타 소득공제를 전부 근로소득자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타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있는 거 전부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 이거 근로자만 해당이 되죠. 근로자 중소기업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소득공제니까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여기도 해당이 되고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요거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거주자라고 했죠. 거주자. 그래서 공제부금이라고 하는 게 이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공제 제도가 뭐가 있냐면은 그 노란우산 공제라고 광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주자가 그랬잖아요. 이건 사업자들이에요. 주로 사업자. 그래서 불이백을 전부 해주진 않고 연간 200만 원에서 500만 원 한도로 요거는 이제 이 사업소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금액이 낮을수록 높은 소득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500만 원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금액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최하 200만 원을 적용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는 우리사주니까 근로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타 소득공제에서 주로 시험에서는 주택 관련된 소득공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이제 표로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해당되는 데다가 입력만 정확히 해주면 됩니다.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요런 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고정금리 뭐 이런 거를 해당되는 칸이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갖다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됐는가 10년 이상이 됐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주기 때문에 이걸 보고 해당되는 란에다가 납입액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알아서 그 사람의 사업소득 금액이 계산되잖아요. 사업소득 금액에 맞추어서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여기에 해당되면 300만 원. 1억 원을 초과하면 200만 원으로 능력이 된다. 자, 기타 소득공제가 또 있습니다. 기타 소득공제가 아까 끝났죠. 기타 사항을 볼까요? 소득공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소득공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나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자를 판정하는 시기, 원칙은 과세기간 내에서 종료일 기준이에요. 종료일 기준. 12월 31일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공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어제까지 직계 존속이 계셨는데 종료일 전에 아니면 한 달 전도 좋고 3개월 전도 좋고 사망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과세기간 종료일 전까지는 장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전 상황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사망이나 장애의 치유가 완치된 경우에는 사망 전일 또는 장애 치유 전일 상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31일 현재 사망자라 하더라도 작년에 사망하신 분이 아니라면 올해 기본공제 대상자는 된다, 이런 얘기예요. 치유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치유됐으면 작년에 적용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이제는 장애인이 아니지만 올해 치유가 된 분이다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나이에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대상 나이에 적용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기간 중에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연도에서 연도를 빼면 돼요. 이번 과세기간에 중간에 우리 아이는 6월 달까지는 20세였는데 7월 1일 날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21세가 됐네요.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는 만 21세예요. 이렇게 만으로, 그러니까 생일로 따지지 말고 이번 과세기간에 단 하루라도 만 20세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본다 하는 얘기예요. 생일로 가지고 나이 계산하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지금 가끔 질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사망은 그런데 그럼 배우자의 이혼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번 과세 기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일 현재 이혼 상태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하고 똑같이 판단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배우자와 이혼 시에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이혼 상태다. 그러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11월 달까지는 같이 같은 배우자 관계였어요. 11월 달까지는 12월에 이혼을 했어. 기본공제 대상자 아닙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사망을 했으면요. 기본공제 대상자예요. 사망을 했으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혼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부양가족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아니면 결혼을 안 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엔가 세대원이 다시 갔겠죠. 거기에서 이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그쪽 세대에 가서 판단을 받으면 돼요. 예, 일단 이혼을 했으면 상대방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다른 세대원이 됐을 테니까, 아니면 혼자 세대주이면서 세대원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득자가 한부모가 되는 거죠. 이제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 2명 이상의 공제 대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지금 뭐 근로소득이 있는 자,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사업소득자도, 이 기본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자도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 만약에 있다 치고요, 부모님 소득공제 받고, 또 만약에 우리 장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해서 장모님도 내가 소득공제 받고, 내 맘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처남이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처남을 확인해야 됩니다. 예, 처남한테 장모님 소득공제 신고할 때 받고 있어 하고 물어봐야 돼요. 예, 우리는 그런 신고 안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받으면 돼요. 실제로 부양을 안 하더라도 1년에 뭐 용돈 한두 번밖에 안 드리는데. 네. 그래서 처남이 부양하지만 처남이 공제를 안 받는다 그러면 적용이 됩니다. 예, 실제로는 내가 부양한다라고 하고, 예, 부양가족 수에 넣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남이 나도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부양가족 우리 어머니를 넣어서 한다. 그러면 넣어서는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2명 이상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만 해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한 명의 공제대상 가족이어야 돼. 예. 이게 모르고 두 명이 같이 한다고만 넣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원칙은요. 나중에 세금을 또 다시 그거 공제 받은 거를 추가로 세금 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국세청 컴퓨터가 발견을 해내면. 네. 국세청 컴퓨터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발견해내면 이 공제 받음으로써 세금을 덜 낸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걸 나중에 추가로 내야 됩니다. 그거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자,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예, 앞에 내용이 굉장히 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그중 1인의 공제 대상 가족으로만 적용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꼭 상의를 해야 돼요. 형제간에는. 예, 형제간에는 이렇게 그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이 이제 형제 없이 혼자라면 괜찮은데 형제들이 있으면 꼭 상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나눠서 적용을 받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다 적용받고 그냥 입 닫고 있으면 형제간에도 의의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밥도 사주고 대가를 치러줘야죠. 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쭉 소득공제가 2,500을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 2,500만 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금액 합계가 2,500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없는 것으로 한다. 뭐 알아두시고.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를 계산할 때 주택자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2,500만 원 한도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과세 표준을 이제 계산을 해냈어요. 그죠? 소득공제를 이걸 다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과세 표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과세 표준을 여기에 적용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산출세. 자, 과세 표준을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사항을 비롯해가지고 국민연금 불입한 거, 건강보험료 불입한 건 누구나 다 있겠죠. 그 외에도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은 그것도 적용해보고 해서 그걸 다 뺍니다. 그 금액을 다 뺀 것이 과세 표준인데 그 과세 표준을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여기에 적용합니다. 자,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이면 6% 세금 이게 산출세.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1,200만 원의 6%가 이 72만 원이거든요. 세금이 72만 원이 세금이에요. 거기에다가 초과된 금액. 자, 2천만 원이면 800만 원 초과됐네요. 800만 원은 15%를 세율로 적용해요. 800만 원에 15%. 이거 그래서 이것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초과 누진세율.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했더니 2천만 원이다. 아, 나는 곱하기 15%구나. 2천만 원에 15%. 그러면 300만 원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잘못 계산한 거다 이겁니다. 2천만 원 곱하기 15%가 아니라 2천만 원이면은 1,200을 초과한 금액 800만 원에 대해서 15%를 적용하는 거고 1,200만 원은 6%가 적용되기 때문에 72만 원이에요. 그 세금이. 그래서 72만 원 플러스 이게 초과된 금액이에요. 초과된 금액은 15%. 다시 그 윗선이 있어요. 4,600만 원을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계산하고 4,600만 원 초과된 것은 다시 초과된 금액을 계산해 가지고 24%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단계가 있죠. 그래서 가장 높게 적용되는 구간이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 과세 표준이 10억 원을 초과한 구간에 대해서는 45%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앞에 시간에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나는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이라서 과세 표준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45%를 세금으로 낸다. 이거는 잘못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10억 원에 45%가 아니에요. 요 낮은 구간에 있는 것은 다 이걸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10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45% 적용해가지고 밑에 계산한 것을 다 더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종합소득세 계산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군요. 그래서 이걸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합소득세를 구하라는 문제를 이론 문제로 내는데 그때는 이 세율표를 안 줘요. 이 세율표 대신에 쉽게 계산하는 세율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냥 바로 이걸 곱하면 돼. 예, 그런 세율표가 있어요. 만약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금액이 4천만 원이 나왔다. 4천만 원. 그러면 4천만 원에다가 여기서 적용한 세율 바로 곱하기 해주면 그냥 산출세액이 나오도록 제공하는 세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율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험에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2번, 3번 계산하지 않아요. 한 번 계산으로 산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표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여러 번 계산해야죠. 4천만 원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2번 계산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5천만 원 과세 표준인 사람이다. 그러면 3번 계산해야죠. 1,200만 원 구간하고 4,600만 원 이하 구간하고 또 5천만 원이니까 400만 원 추가했잖아요. 400만 원은 24% 적용해서 3개를 더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은 산출세액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산출세액을 다 내느냐? 세금을 또 빼줘요. 세금. 세액공제. 네, 그래서 이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운을 더 내세요. 네.
한 20분 남았어요. 자, 세액공제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는가 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되는 것은 특별세액공제 4가지 있는데, 쭉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해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네, 근로소득자만 해당이 돼요. 예, 세액공제가 대부분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가 많아요. 대부분이. 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산출됐잖아요. 그러면 55% 세액공제를 적용하니까 일용 근로자하고 똑같이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네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로 나온 근로소득자는 55%를 그냥 세금을 뚝 떼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근로소득 세액공제예요. 일용 근로자 생각하시면 돼. 일용 근로자는 무조건 그냥 55% 세금,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딱 잘라내죠. 그게 세액공제였어요. 130만 원 초과한 산출세액이 나왔으면 55% 구간에 있는 71만 5천 원에다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30%를 또 뚝 잘라내. 30%를 이렇게 해주는 게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되겠습니다. 한도는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뭐 한도까지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계산해 줄 겁니다. 한도가 있다. 자, 다음에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이거는 근로자만 해주지 않아요. 이거는 모든 소득자, 즉 거주자라고 하죠. 거주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면 자녀세액공제는 다 적용을 해주는데 나이가 7세 이상이고 20세 이하인 자녀입니다. 내용을 볼까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7세 이상인 자녀에 대해서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세부터 20세. 이게 아마 6세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소득세법 개정이 확정된 건 아닌데, 여러분이 왜 7세로 이게 돼 있냐면은 자녀세액공제를 왜 6살까지는 안 해주느냐? 중복 적용 문제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6세 자녀 이하는 그 주민센터에서 그 자녀 보육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월 10만 원씩. 그래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월 10만 원씩 받고 있죠. 받고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안 계신가 봐.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에서는 적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7세가 아니라 8세로 올라갈 것 같네요. 지난달부터인가요? 5월 이번 달인지 하여튼 4월 달부터인가 7세로 올려줬습니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 보육 수당을 이제는 7세까지 준다 이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씩. 만 7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만 7세. 여기서 나이는 다 만이에요. 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요. 작년까지는 만 6세까지만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만 7세 자녀도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10만 원씩 매월. 그러니까 이제 세액공제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제 소득세법 개정이 지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음에 발표하는 개정 소득세법에는 여기가 8세로 조정될 것 같네요. 지금은 7세. 어떻게 계산하느냐? 한 자녀당 15만 원 세금을 빼줘요. 둘이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3명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추가되는 인원은 금액이 2배가 돼요. 그래서 자녀 수에서 2명을 뺀 인원은 즉 말해서 2명 초과하는 인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30만 원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가 이 자녀 소액공제가 굉장히 큰 거예요. 7세부터 20세 사이의 자녀가 둘만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30만 원을 공제해 준다. 한 자녀당 15만 원. 요즘 세식
있는 자녀는 가정은 많지는 않겠지만 보통 한둘은 다 있죠. 그래서 세액공제 15만 원, 30만 원. 그런데 추가 세액공제가 또 있습니다. 추가 세액공제라는 것은 요 자녀 중에서 지금 기본 세액공제 받는 자녀 중에 이번 과세 기간에 출생했거나 입양한 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제 올해는 2022년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본 세액공제 받는 자녀 중에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 그래서 자녀가 첫째인 자녀다 그러면 30만 원, 둘째인 경우는 50만 원, 셋째인 경우는 70만 원인데요. 추가 세액공제는 출생 입양, 제가 아까 설명 좀 잘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녀는 7세부터 20세까지잖아요. 그러면 출생은 이제 1세인데 1세. 0세거나 만으로. 그래서 출생은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을 입력할 때 출생에 동그라미가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출생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7세 이상을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생이나 입양은 나이에 관계없이 첫째 자녀를 출생했다 30만 원 세액공제, 둘째 자녀를 출생했다 50만 원 세액공제, 셋째 자녀를 출생했다면 70만 원 세액공제가 추가 공제된다는 거예요. 자녀에 관련된 세액공제가 꽤 크게 있습니다.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네.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간에 이것도 사업소득자도 해당이 돼요. 근로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자녀 세액공제도 사업자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 12%를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을 이렇게 판촉하는 직원들이 우리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 이거 연금도 부어서 나중에 노후 대책도 하시고 또 지금 사업하시니까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응? 네. 일거양득 아닙니까? 해서 권장하죠. 네. 그래서 납입액을 전부 세액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12% 적용한다. 한도는 납입액 한도는 연간 600만 원. 연금계좌는 600만 원. 퇴직연금도 만약에 불입하고 있다라고 하면 퇴직연금과 합했을 때는 900만 원을 적용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해요. 보험료, 의료비, 그다음에 교육비, 기부금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여러분 실무 수행 시험에서 꼭 나오는 항목이에요. 이게 보험료 영수증 꼭 준단 말이에요. 연말정산하라고 보험료 영수증을.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보험료 영수증을 보고 입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보험료 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가 이 제도를 이해해야 여러분이 입력할 건지 말 건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보장성 보험료만 적용이 돼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도 역시 적용이 됩니다. 한도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두 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도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가 세액공제율이 더 높아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보다. 자, 그래서 이 공제 대상이 중요해요. 근로소득자가 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 이게 적용이 되는 특별세액공제예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그 근로자, 그 소득자가 계약자로 돼 있어야 되고 그래야 지출했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누구로 돼 있어야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
소득 모두 확인된 것.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 제한이 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예. 근로소득자가 네. 자녀를 네. 기본 공제 대상자로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이 보장성 보험료 그 자녀권은 해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넣었다는 건 입력을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부부 중에서 한 명만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거나 중복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본 공제가요. 두 사람이 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한 명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고 한 명은 이제 종합 소득이 있을 경우. 예. 그러면은 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거 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이 안 돼요. 예,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로 자녀를 넣어서 이 보험료 세액공제 받으려면 자녀가 그러면은 그 자녀의 기본 공제 대상은 종합소득으로 놓고 이 보장성 보험료는 그 자녀 보장성 보험료는 이 근로자 소득자가 그 보험료 세액공제로 가능한 거예요? 안 되죠. 예, 왜냐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그 등록을 할 때 근로자 등록할 때 거기 부양가족 등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리 등록을 해놔야 돼요. 연말정산을 할 때. 그러니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하기는 근데 보험료는 이게 국세청에서 다 조회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장성 보험료로 근로자 밑으로 보험료가 3개 공제가 됐는데 네. 인적 그 기본 공제는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종합소득인 그 배우자가 그 자녀의 기본 공제, 인적 공제를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로소득자한테 자녀 기본 그 공제를 안 받았을 경우, 인적 공제를 안 받았을 경우. 근로소득자가요? 네. 부양가족 등록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 보험료는 뜨죠. 계산을 했습니다. 보험료 그거 입력을 부양가족으로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이 보험료를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이제 실무할 때 보면 근데 알겠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는 그게 다 뜨잖아요. 그 보험료, 보험성 보험료. 그러니까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계약자로 해서 네. 자기가 계약을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했다 이 말이죠. 네. 예, 피보험자를 자녀로. 그러면 그게 대상은 됩니다. 대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양가족으로 사원 등록해서 부양가족으로 입력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 암흑의 보험료 얼마를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보험료를 입력할 때 개인별로 입력을 해요. 부양가족이 만약에 5명이다. 5명 중에서 자녀 셋째 자녀가 만약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셋째 자녀 이름으로 입력을 해야 보험료 이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으로 입력이 아예 안 돼 있으면 이 보험료도 입력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이거예요. 실무상. 네. 실무상 입력은 안 되는데 자동으로 뜨는 경우는요? 어디에서 떴어요? 국세청 홈택스요. 예, 국세청 홈택스에 뜨지만 우리가 정산에 반영하려면 종합소득 신고 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세청의 자료는 이걸 토대로 해서 정산을 하는 자료로 기초 자료로 제공하는 거죠. 예, 그걸 적용받고 안 받고는 소득자가 이게 정산할 때, 예,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할 때 그걸 반영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뜨는 국세청 제공 자료는 일단 대상이 되는 자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보험료 지불액이 다 나올 겁니다. 예,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성 보험료라도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축성 보험료 같은 거 알아서 빼고 또 우리가 자녀라 하더라도 나이가 넘은 21세인 자녀의 보험료다. 그러면 그것도 빼고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된다. 자, 보험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험료가 입력할 때 제외되는 게 많아요. 제외되는 게. 왜냐? 나이가 대학생인데 그러면 안 돼. 20세가 넘었으니까 안 돼요. 또 소득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과 나이가 없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만 입력이 된다. 그리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보장성 보험료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적용해주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2%를 세금 공제해주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납입액의 15%로 하는데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납입액의 한도는 각각 또 1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도 자동으로 체크가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보험료 납입액을 일부러 120만 원을 납입했다 해서 100만 원 딱 쪼개서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120을 입력하면 계산할 때 한도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그리고 계약자가 소득자여야 돼요. 계약자가. 보험 계약자가. 그 다음에 의료비를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보험료에 비해서 굉장히 관대하다고 그럴까요? 자, 역시 근로소득자가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이 돼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그런데 아까 보험료하고 다르게 나이나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다. 나이나 소득을 제한하지 않는다. 소득까지 제한하지 않는 경우는 의료비밖에 없습니다. 예, 소득까지 제한하지 않는 건 의료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는 만약에 그 배우자가 둘 다 근로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신용카드로 배우자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병원비를 내 카드로 결제했다. 의료비를. 그러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적용이 됩니다. 의료비가 이중 적용도 인정을 해요. 이중 적용. 세액공제에도 입력이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도 입력이 된다. 그래서 아주 관대한 공제사항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웬만하면. 자,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나이, 소득 보지 않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의료비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적용해주고 본인의 의료비 또 난임 시술비는 좀 더 적용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비를 입력할 때 난임 시술비라든가 또 아이들 그 산후조리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줘요. 입력하는 OX 이런 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구분이 될 거고요. 이 의료비에도 최소 지출 한도가 있습니다. 최소 지출 한도가 여기 보시면 총 급여의 3% 의료비 지출이 총 급여의 3% 이하가 되면은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계산이. 그래서 최소한으로 미니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미니멈. 미니멈이 뭐냐?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가 700만 원을 적용하든지 아니면 총급여의 3%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중에서 작은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제 가능한 의료비라고 했네요. 웬만한 의료비가 다 되는데 공제 가능한 의료비 보시면 거의 다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빠지는 게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타민 같은 거를 내가 추가로 약국에서 사 먹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약을 내가 사 먹는 거 이거 의료비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공제 가능한 의료비를 보면은 순수한 치료 목적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진찰, 치료,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거. 가로 열고 미용이나 성형수술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들. 그런데 건강 때문에 추가로 뭐 이렇게 건강 증진을 위해서 사 먹는 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사는 경우 있죠. 이거 다 됩니다. 또 시력 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산다든가 콘택트 렌즈 끼는 경우 있죠. 한도가 1인당 연간 50만 원 이내로 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비를 입력할 때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한도를 체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경 입력 항목이 따로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는 빼고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 입력할 때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청기도 이거 의료비에 해당이 되고요. 장기 요양급여라고 해서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거 있어요. 이것도 의료비로 봐줍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근로자만 적용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험료 입력할 때 요즘에 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빼고 입력해야 돼요. 이게 빼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실손의료보험료 입력하는 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입력해주면 프로그램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를 받았고 그래서 의료비를 뭐 100만 원 지출했고 보험회사에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료를 80만 원 받았다라고 하면은 의료비 지출 100만 원도 입력하고 그 옆에 실손의료보험료 칸이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다가 80만 원 입력해주면 빼는 작업은 프로그램이 해줍니다. 자, 공제 가능 의료비에서 공제 가능 의료비를 보면은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를 잘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성형수술, 미용, 한약, 건강증진의약품 이런 것이 되겠다. 그 다음에 안경은 연간 한 명당 50만 원 이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특별세액공제 2개가 남았네요. 지금 우리가 2개는 정리했습니다. 보험료하고 의료비. 보험료하고 의료비가 서로 이렇게 상당히 상대적이죠. 보험료는 소득도 보고 나이도 따져가지고 입력해야 되고 의료비는 소득도 보지 않고 나이도 보지 않으니까 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다 입력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2가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